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자, 오늘은 서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좀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간 개선 해역을 언급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예, 그 지난주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북이 신형 구축함을 개발해서 진수했어요. 이게 5,000톤급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보다 좀 작은 거긴 한데요. 네. 이름이 최현호라고 합니다. 이 최현호 진수식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중간 개선 해역은 북한이 새로운 해상 경계선을 주장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서해 북방 한계선을 부정하고 국제법상 국가 간 12해리 영해가 중첩될 때 선정하는 중간선을 근거로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연평 그 백령도에서요. 옹진반도 건너면 백령도에서 인천 쪽으로 해서 연평도까지 이어지는 소위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그걸 우리가 북방 한계선, 소위 NLL이라고 불렀는데 북한은 이거를 사실상 최근까지는 별로 인정하지 않고 싶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선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서해 경비선이라고 경비 개선이라고 그랬는데 경비 개선. 지난주에 이제 소위 중간 개선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신들이 필요하다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고 선제 공격력의 작용 범위는 뭐 중간 개선 혹은 중간 개선 이상이다라고까지 얘기해서 지난해에 나왔던 적대적 두 국가론 그리고 휴전선을 이제 휴전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국경선이라고 부르고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이제 설정하려는 그래서 그것을 중간 개선이라고 부른 그러니까 것이 아니냐라고 하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김정은이 이야기했던 중간 개선에 따르면 그 선이 네. 우리의 그 북방 한계선보다 남쪽에 위치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그렇죠. 되는 겁니까? 서해 경비 개선은 남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 우리 연평도 백령도의 서북 해역의 5개 섬을 어떤 통항할 수 있는 통로만 열어주고 그 일대 해역을 전부 북한 쪽 해역으로 이렇게 보겠다는 게 과거의 경비 개선 또는 북한식의 어떤 해상 경계선인데 이번에 중간 개선이란 말은 처음 쓰는 용어거든요. 요건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나오는 남북한이 별개 국가니까 이제 국경선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런 점에서 새로운 용어가 출현하는 의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000톤급 구축함이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대형 구축함입니다. 우리가 국산 구축함이 제일 큰 게 대략 3,000톤 정도고 이제 이지스함은 거의 뭐 10,000톤에 이르는 건데 이지스함은 논해로 치더라도 보통 구축함은 3,000톤, 4,000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5,000톤 구축함이에요. 이 정도면은 탄도미사일 탑재라든가 그 상당히 어떤 재래식 억제력의 수준의 상당히 높은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북한이 그 해군력 증강을 통해 가지고 서해에서 남측에 밀리지 않겠다. 이러는 어떤 의지를 이 말에 실은 것이죠. 사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서해에서 북한의 열세였습니다. 그때는 주로 서해 어떤 그 NLL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주장을 못했죠. 왜냐하면 열세니까. 근데 70년대부터 우리가 70년대 말부터 우세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고속정이 나오면서부터였어요. 이러면서부터 우리가 NLL을 전면에 내세우고 90년대 들어가서는 우리가 구축함도 해역에 보내면서. 근데 요번에 이제는 이제 북한은 우리가 센 거 구축함. 그렇죠. 투입한다? 그런데 이번엔 또 북한이 우리도 한 칼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경계선 문제가 떠오르죠. 야, 그러면 결국은 또 서해 5도 인접 해역이 그러니까 화약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정세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뭐 그간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휴전선 혹은 비무장지대에 남북 군사 합의가 철폐되면서 그들은 단절하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를테면 남북 간에 연결되었던 고속도로, 철도, 그다음에 심지어 전기선까지 다 끊어버린 상황이고 이번에 즉 국제법적으로 국가 간 12해리 영해가 중첩될 때
가운데를 잘라서 소위 중간선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들이 쓴 용어 중간 개선 해역이라는 용어를 썼으니 이제 소위 적대적 이국가론이 해상까지 완전히 확대되어서 NLL을 이제 완전히 수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해석이 또 되죠. 다른 어떤 미래 분쟁 요인이 충분히 됩니다. 90년대에서 북한이 통항 질서라는 걸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백령도, 연평도 이남까지 자기네 수역으로 하고 단지 그 통로만 열어주겠다. 이걸 이제 북한이 선포한 통항 질서고 NLL 무력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상황이 용암한 중간 개선으로 바꿔서 재현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남북 간에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문제들 때문에 평화 수역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남북 해운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롭게 이 수역을 관리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왔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 짚고 요새 뭐 노무현 대통령 많이 언급하지만 어제가 또 판문점 선언. 그렇네요. 4.27. 4.27 7주년이었고요. 예. 근데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에 썼던 군사합의서 3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즉 뭐냐면 북이 NLL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3조에 뭐라고 양측이 합의했냐면 남과 북은 서해 NLL을 기준으로 양측이 동등한 거리로 설정된 해상 완충 구역을 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언론들은 북이 NLL을 인정 안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남과 남북 군사합의서에서는 북이 서해 NLL이라는 용어를 인정했고 완충수역,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 했었던 평화수역의 실질적 이행 단계까지 왔었는데 이게 윤석열 3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제 또 제2국가론, 그다음에 제2 중간 경계선까지 나와서 불안해지는 거죠. 자, 일단 요거 하나 중간 개선 해역이 나왔어요. 네. 일단 여기 체크해놓고 또 하나 갑시다. 중국이 서해에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그게 중간 수역이다. 중간 수역은 또 뭡니까? 중간 수역이라는 거는 사실 아직 국제법적으로 인정은 안 되지만은 EEZ라고 하는 200캐리 경제 수역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서해에선 한중이 서로 겹칩니다. 좁아갖고. 예. 그 겹치는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여기에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났는데 한중 간에는 이제 서해 경계선이 따로 없이 이제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서로 저기 주장하는 겹치는 부분에서 어떤 어로도 할 수 있고 또 뭐 항행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겹치는 수역이니까 함께 쓰자. 함께 쓰는데 단지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혹시 양국이 합의를 한 적이 있었네? 아니 이게 이제 한중 간의 해양 협력 대화에 어떤 주된 내용이고 협정으로 다 문서화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시설물 설치한 거 위반이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잠정 수역, 소위 정확하게는 잠정 조치 수역을 우리가 중간 수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래프가 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중국 측으로 치면 산동반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쭉 하이난성 위에까지 우리는 태안, 서산 앞바다에서 아마 제주도 남방해안까지로 기억하는데 네, 요걸 그렇죠. 이렇게 마른 목골로 그려져 있고 상당히 넓은 구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쪽과 우리 쪽의 해안선이 복잡함으로 어디를 기준 잡아야 되니 모르니 대략 우리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양측의 바다가 겹치는 데서 잠정 수역으로 해놓고 여기서는 공동 오로를 하자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2000년도에 체결이 되었는데 사실 요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이 이제 몇 가지 한 2개인가 3개의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그 근데 시설물이? 이게 높이가 약 50m에 달하는 대형 철골 구조로 헬리패드와 숙소를 가지고 있는데 약 100명의 인원이 상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석유 시추선 이렇게 바다에 꽂아놓는 거 있잖아요. 근데 2005년도에 우리가 이제 석유 시추를 시도하다가 중국이 반발한 케이스가 있었고, 네. 2008년도에는 중국이 석유 시추를 하려고 하다가
또 우리가 또 반발한 것이어서 이제 여기가 상당히 민감 수역으로 남아 있었어요. 단 여기 중요한 것은 한중 간의 관계가 좋을 때는 이게 소위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했었는데 한중 관계가 냉각기로 들어서니 중국이 쑥 밀고 들어와서 이제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거죠. 이것도 그럼 석유 시초와 관련된 시설물입니까? 아니요, 이게 잠정 수역이기 때문에 약간 땅 따먹기 하듯이 내 거라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소위 증거를 만들어 실적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냥 알박경 이런저런 말뚝이네 그럼. 일단은 양식장이라고는 돼 있어요. 양식장? 예, 네. 그들은 양식장이라고 연어 부르는- 양식장. 양식장을 뭐 그렇게 멀리 나와서 연어. 주로. 아, 그러니까 서해로 연어를 연어야. 이게 심해 양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조물을 보면 어망같이 큰 통발 모양으로 대형 저 어장같이 돼 있는데 지금 하나 설란 1호라고 설치한 게 있고 지금 추가로 3개까지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2개는 부유식이에요. 떠 있는 거? 그러니까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어라는 게 그때그때 해양 환경에 따라 가지고 양식하기에 좋은 장소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고정식이에요. 근데 일단은 양식 시설 치고는 조금 시설물이 크고 하나는 고정돼 있고.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여기서 연어 양식에서 팔아서 버는 돈보다 설치 비용이 훨씬 몇 배는 더 들겠다. 뭐 그런 면도 있고. 연어를 좋아하나 보지 중국 사람들이. 말이 안 되잖아. 수시 타선이 안 맞잖아 지금 이거는. 아니 그런데 뭐 그게 무슨 콘크리트 철근 구조물이 아니라 실제로 철망 같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두리 양식장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철망 같이 돼 있는데 지난주에 그 한중 해양 전략 협력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측에서는 계속 이걸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필요하면 와서 봐라. 야, 이렇게 근데 개방도 이게 하겠다는 이제 거죠.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좀 떨어져 있었던 바다라고 하는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해양 분쟁도 이제 터질 듯 말 듯 해서 이 긴장 수역인데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설치해서 자기 그러네. 영유권을 주장했던 일종의 첫 번째 로드맵이었다는 거죠. 맞아 그거 있었지. 그래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군사시설을 배치하고 거기다 공구리를 쳐서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니까. 방송에서 공구리라니 콘크리트. 콘크리트, 미장 뭐 이런 거. 그래서 시료 지배를 하기 위한 것인데 네. 설란 1호, 설란 2호 또 이제 석유 시추선 이제 박아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니 말뚝이죠. 아까 이 말씀하셨다시피. 다금바리 양식장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 네. 다금바리 비싸거든. 아 그래요? 연어 연어 양식장 해갖고 이게 수지 타선이 나오나 가성비가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연어 소리. 비싸지 않나? 뭐 비싸요 다금바리에 비하면. 연어도 종류가 많아요. 비싼 거 있고 싼 거 있어요. 그래요? 최고급 연어 되게 비싸. 오 먹어봤어요? 그 정도는 압니다. 아이고. 아니 저 먹어본 적 없어서 여쭤보는 거. 나는 부쿠라파 여행하면 다 설명해줘요. 오, 그 덴마크, 저 스웨덴 이런 데 가서. 그러니까 이게 참 뭘 보고 듣는 게 있어야 좀 이런 얘기를 알아듣는데. 그래 못 가봐서 미안합니다. 아 그래? 쫄깃해? 아니 그러니까 값 비싼 건 비싸요. 자 넘어가고 봅시다. 아무튼 종합 정리라면 지금 중간 개선 해역 나오고 중간 수역 나오고 이게 결국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속에 자연스럽게 묻어 나왔는데 결국은 남북 관계,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상황의 심각성이나 해법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남북 이야기는 워낙 있으니까 빼고 한중 관계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럴 때는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물론 중기나 혹은 장기적으로는 한중 관계를 개선하거나 복원해서 정무적 단위에서 대화를 잘해서 이걸 실제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거가 있는데 그럼 우리도 양식장 치는 거야? 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석유 시추선 같은 걸 띄운다 할 때 그걸 양식장이라고 우기든지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무엇이 되든 비례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재미있는 보도가 좀 있더라고요. 뭔데요? 국회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영해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오히려 국회에서는 통합적으로 해양수산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경 때
이 수상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예산을 태우자고 했는데 정부에서 오히려 좀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미온적인 이유는 추경 예산은 태우면 반드시 소진해야 되는데 지금 소진할 수 있는 시간과 그 여건이 부족하다는 거라 좀 비례성을 가지고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 지금 문제는 이게 중간 수역 문제는 영유권에 관한 것이고 북한과의 중간 개선의 문제는 이제 사실상 저들의 관점에서는 해양 국경의 문제,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연평도와 백령도의 우리 주권에 관련된 문제여서 지금 여러 문제가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중국도 이 문제로 인해서 한국 정부와 파국을 원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 강압적인 단계는 아니에요. 즉 외교적끼리 저는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한중 관계에서 이제 조금 약간 냉각기가 있고 국내에서 반중 감정이 지금 다소 협중이나 반중 감정이 있을 때 이걸 불쏘시개로 해가지고 굉장히 확장되면은 양국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영토 영해 문제만큼 어떤 국가 간의 관계를 냉각시키는데 좋은 제재료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도 벌어지고 있고요. 이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한중 간의 전략 대화가 거의 마비 상태인데 일단은 이런 걸 보완하면서 중국도 지금 관세 전쟁 와중에 한국 정부하고 이렇게 그 관계가 멀어지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굳이 키워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판을 흔드는 게 맞느냐. 이건 우리도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봐야 되고요. 네. 또 중국이 이 문제가 분쟁화가 되면은 이어도에 우리가 과학기지를 이미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덩달아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거기도 중간 수역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싶은 이유는 이제 어쨌든 저쪽이 이런저런 설린 1, 2 그다음에 서귀 추선을 중간 수역에 박아놓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 해역을 자기네 해역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건 그거대로 비례적으로 대응하되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 간에 고차원적인 대화는 다시 재개시켜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과는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더 복잡한 환경이 놓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비슷하게 한번 국내 여론에 조금 자극이 된 게 2021년에 백령도 근방 40km 지점까지 중국 해군이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훈련한다고. 그때 우리가 비례적 대응으로 우리도 중국 쪽으로 해군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합니다. 이때 한번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어떤 경제 수역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어떤 군사 문제로 돼 있었고 북한도 이런 것에 크게 자극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서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데 한중일 남북한이 각각 제각기 바라보고 있다. 그다음에 중국이 이 서해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 중국은 이 서해를 근해라 그럽니다. 그래요? 예. 자기네 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해라고 안 하고 근해라 그러면서 네. 여기에서 바이털 인터레스트 즉 핵심 이익이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잘못 풀리면은 이제 일명 서해 공정이라고 하는 좀 공격적인 외교로 나올 수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난 그게 외교의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차기 정부가 할 일이 참 많다. 아, 그럼요. 예,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가 궁금해 이렇게 태풍 언제 오나도 좀 궁금하네요. 그죠? 부유물이라며. 예. 그러면 태풍이 한번 오면 예. 싹 정리해 줄 수도 있잖아. 뭐 그런 일이 있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자연적인 문제지 의도가 개입되지 않으니까. 올 여름에 정리될 수도 있다. 글쎄요. 예. 농담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사안 하나만 좀 더 짚어보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을 갔다면서요. 왜 갔습니까? 누구 만났습니까? 여기 전투력이 따지듯이
양쪽에서 왜 저렇게 협공을 해 도대체 제가. 좀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네, 사과드립니다. 네. 네. 재발 방지 약속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미국 워싱턴에서 2+2 회담이라고 해서 우리 쪽에는 기재부 장관 그리고 산자부 장관이 저쪽에 재무부와 무역대표를 만나서 그게 언론에 도배가 되다시피 했는데요. 관세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 단신으로 그 연합뉴스에 이 김태효 1차장이 대통령실 NSC 1차장이 안보실 1차장이 그의 카운터파트인 미국 백악관 NSC 부안보보좌관 알렉스 웡을 만나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조선, 에너지 등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뜬 거죠. 아니 근데 여기에 김태우 1차장이 지금 등장할 지금 계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놀랐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원식 안보실장 다음에 넘버 2이고 NSC 사무차장이 지금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혹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방미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2+2와 같이 관세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데 또 동시에 뭐 그 윤곽이 곧 드러나겠습니다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이제 이런저런 정치적 소위 결정이 있는 이 시점에 미국을 갔다 이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평가가 되더라고요. 저는 선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선회를 하면 혹시라도 이게 이제 타이밍을 보니까 2+2 실무 협의고 거의 겹치더라고요. 네. 혹시 2+2 실무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 안보가 요즘 세트로 얘기를 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방미에서 알렉스 웡을 만난 것인가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 상당히 좀 월권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은 이번에 김태효 차장이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을 만나서 조선업을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조선업이 경제안보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안보를 위해서는 경제안보 담당인 양국의 NSC가 이 조선업 문제를 협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렇네. 네. 아니 그래서 이거는 산자부하고 다 저기 담당 부서가 있는데 지금까지 경제안보라 그러면은 또 1차장 소관이 아니라 3차장 소관입니다. 그런가요? 예, 안보실 3차장이 경제안보 담당 차장이거든요. 자기 영역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명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 보인다는 거고.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네. 예,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기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전에도 선발대로 방미를 했던 자입니다. 그러면은 김태효가 가면 항상 뭔가 정상외교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이벤트를 예고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방문은 본인이 정상회견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그럼 혹시 한덕수 대행 방미 뭐 이런 걸 조율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세요? 글쎄 뭐 그런 마쿠 조율이라든가 아니면 한덕수 대행이 방미를 안 하더라도 말하자면 뭐 특사나 메신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오늘 지금 오늘 나온 보도가 하나가 있는 게 펠런 미 해군 장관인가? 이 사람이 지금 방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레 한덕수 대행하고 지금 접견이 예정이 되어 있대. 혹시 이 문제하고 연관돼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메신저가 서로 오고 가요. 아니 뭐 그건 그거대로 진행할 겁니다. 네. 근데 제 말씀 뭐냐면 그 이번에 2+2에서 나왔던 공통의 성과라고 양측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이 90일 이후에 관세가 7월 8일 날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줄라이 패키지 7월 합의를 이룬다는 건데 그 사이에 어쨌든 6월 3일 날인가 4일 날 새 정부가 들었으니 지금부터 실무협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실무협의를 한 데 있어서 속도를 내고 그중에 가장 쉬운 카드가 조선하고 LNG인데 요거를 이제 잘해서 어떤 사람이 출마하려고 하는데 잘 교두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설이고 그러려면 전방위적인 이 도움이 필요한 것이니 용산까지 그 용산이 나서는 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결국은 뭐 한덕수 대행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7월에 그 최종 타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은 본인이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 논리 구조를 나름대로 그리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뭐 한덕수 대행의 방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그 한미 간 통상 협상의 진척을 끌어내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길에 꽃가루를 뿌려주려고 한다.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런 의미는 암묵적으로 대선판에 실제 그런 메시지가 뿌려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예, 이것도 하나의 어떤 대선 프로젝트의 일환일 수도 있고 또 통상에 관해서 다음 정부의 주도권을 넘겨주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프레임을 완성하겠다는 이런 어떤 부분도 우리 이제 그 국내 동맹주의자들을 결집하는 플랫폼으로 맞아요.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가는 시기에 대행 정부가 있었던 해가 2018년도였었는데 돌이켜 보니 그 당시는 대행하지 않았던 정부예요. 그러니까 외교안보나 경제 특히 국가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자였던 것 같아요. 사드를 일방적으로 배치한다거나 주요 인사를 했다거나 알박이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워싱턴발 무역 압박 혹은 한미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선행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다음 정부 혹은 지금 선거에 이런저런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궁금한 게 내일 모레 해군 장관이 한덕수 대행하고 만나가지고 미국이 얘기하는 한미 간의 조선협력 얘기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요. 해군 장관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뭔가 가시적이고 뭔가 성과로 어떤 포장될 수 있는 뭔가를 내놔버릴 수가 있잖아요. 내일 모레 뭐 그렇죠. 접견에서. 그래서 혹시 김태호 그 차장이 가서 아까 뭐 이제 방미의 목적 중에 하나가 조선이란 두 글자가 지금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연결이 됐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한덕수 대행의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이제 개발해서 차세대 인도 태평양에 배치하고 싶어하는 주요 해군 전력들이 있습니다. 뭐 스텔스 함정도 있고 무인 잠수정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DDG-1000 그 저기 중왈트라고 하는 구축함도 있거든요. 이걸 한때 진해에 배치하고 싶어 했었어요. 진해 배치를 한다고요? 예, 그거는 옛날에 해리스 그 인도 태평양 사령관 시절에 나왔던 말인데 이거는 저기 그 전자식 철갑탄을 발사하는 구축함인데 그게 저기 거의 핵무기급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술 핵무기급. 그래요? 예, 이런 함정들이 앞으로 인도 태평양에서 활동을 하게 되려면은 정박하는 기지, 정비, 그 다음에 또 많은 후속 군수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일본에 많잖아 한국. 일본의 요코스카 같은 있잖아. 예,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단순히 이제 산업적으로는 조선 협력이지만 예. 어떤 전략 자산의 또 어떤 운용과도 관계돼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게 상당히 어떤 그 그렇네요. 뜨거운 주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예 진해를 정박지로 삼으려고 한다. 그렇죠. 그래요? 예, 제주 기지도 있고.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 뭐 저기 한덕수 펠런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보면 대충 그림은 좀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죠. 두 분과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